내용 무겁니다. 안 아프니까 마스크 빼고 할게요. 오늘은 이겁니다. 일단 초점. 현대적 원자 모형 되게 많이 했는데, 그지? 무슨 뭐 돌턴 아저씨, 뭐 탐슨 아저씨, 하나씩 계속 이제 발전이 되다가 바로 직전에 뭐 배웠습니까? 내가 지금 진도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지? 보의 원자 모형 했죠, 그지? 했지? 보의 원자 모형 했어. 되게 인정을 받았어. 보 아저씨가 한 1900년 정도에 그걸 이제 개발했고 거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아마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는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 있어. 그지?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지? 한 개. 한 개밖에 안 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원자핵에 정전기적 인력을 받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오로지 원자핵에 의해서만 땡김 힘을 받으니까 다른 어떤 변수 없이 그냥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돼.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커진다고. 맞지? 그리고 무한 거리에 갔을 때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때를 기준값으로 잡아서 0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가까운 쪽은 다 마이너스야, 에너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했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이 수소가 아닌 헬륨 같은 친구들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서 헬륨 같은 친구들은 전자가 후자도 아니고 전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야. 그지? 맞죠? 그지? 두 개 이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 전자하고 저 전자 사이에 뭐니? 반발력이 생겨. 반발력이 생겨. 그러면 그냥 전자 하나 있을 때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문제 내면 학생들 되게 당황할 텐데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인데도 전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 거의 적용이 돼요. 됐니? 근데 두 개 이상 있으면 얘들끼리 반발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 있겠네, 그러면? 그렇지? 아니요. 방금 시작했어. 산소, 전자 몇 개? 여러분, 내가 좀 까먹었어. 몇 개니? 8개 맞니? 그지? 8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전자들끼리 반발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자그마치 사람은 전자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있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전자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전자도 입자니까 입자에 빛을 쏴서 전자기파를 쏴서 튕겨 나오고 보면 여기 있네. 내가 지금 연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 있네 라고 아는 걸 튕겨 나오는 빛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그게 불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관측 장비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관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지.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니까. 말이 좀 어렵니? 괜찮지? 이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일단 알아둬야 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양자역학을 하던 1900년 초반에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보원자 모형 한계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맞지? 전자수가 하나면 딱 그지? 거리에 따라 에너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면 전자들끼리 반발을 하는데 전자들이 또 어디 있을 때마다 반발력이 또 달라질 거 아니야. 복잡해졌다. 그래서 관측을 할 수가 없게 됐다 라고 하는 거지. 요거 하나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중성, 입자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듀얼 캐릭터, 이중성.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공을 던지면 이게 안녕? 내가 공을 던져. 나 야구부거든, 실제로. 공을 던지면 이 야구공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니? 이렇게 가니? 이거 마구지. 그지? 파동의 성질은 안 갖고 있다 봐도 돼. 그지?
근데 사실은 비밀인데 연우한테는 얘기할게. 갖고 있어. 파동의 성질. 표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혹시? 괜찮아? 갖고 있어. 파동의 성질 갖고 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냥 쭉 공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근데 왜 쭉 오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기에 너무 무거워. 한마디로 입자는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이 운동을 할 때 파동의 성질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요 정도까지는 알아둬라. 근데 전자는 뭐니? 최고 가벼운 놈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자핵 주변에 예쁘게 이렇게 운동을 못해요. 어떻게 운동하냐면, 이런 식으로 파동 모양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뭐니? 실제 전자들은, 전자가 2개 이상 있을 때, 원자에, 이 파동으로 인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2번 얘기했어. 됐지? 알아낼 수가 없다고. 그걸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명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왜 영어로 써?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됐지?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증명을 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이건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알아두세요. 이것도 혹시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데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전자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한마디로 2가지의 물리량을 동시에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치를 알고자 하면 운동량을 버려야 되고, 운동량을 알고자 하면 얼만큼 빠르게 어디에 이렇게 알고자 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자가 어디인지 사람은 관측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까지 고전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치와 운동량을 다 따질 수 있었거든. 뉴턴 역학. 뉴턴이 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알지? F 이퀄 ma 이런 거 알잖아, 그지? 그때 당연히 할 수 있었어. 근데 분명히 질량을 갖고 있어. 아주 작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전자를 따지려고 해보니까 안 돼. 안 된다. 여기서부터 딱 이 우리 과학 학문이 약간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1910, 20, 30년 요 사이에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단한 어떤 그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거고, 아인슈타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이젠베르크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과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과학자들이 세상에 없던 함수를 만듭니다. 세상에 없던 함수. 어떤 함수? 봐봐. 관측을 해서 확인을 못 하잖아, 전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전자의 조건을 정의역으로 해서, 정의역이 우리는 보통 y = ax 이렇게 x 하나잖아, 그지? 근데 하나가 아니고 정의역만 7, 8가지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일종의 매개 변수 함수처럼 여러 개의 함수를 엮여서 결과가 나오는 매우 복잡한 함수를 만듭니다. 오퍼레이터라는 함수를, 소위 말하는 함수라고 안 합니다, 수학에서는.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할 때는 함수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좀 관심 있게 좀 들어줘. 알겠지? 되게 교양 있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안 보이니까 그 조건만 따져서 그냥 우리가 계산해서 확률적으로 여기에 쓸 확률 얼마다 이걸 증명해낸 거지.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대적인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어떻게 확률적으로만 존재하게 돼요. 확률적으로.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이 확률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공간 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현대의 원자 모형이 제안됐고, 그 원자 모형의 이름을 요것도 알아두세요. 오비탈 이론 또는 궤도 함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orbit이 뭐야? orbit. O-R-B-I-T. 이게 뭐지? 궤도. 그지? 궤도고, orbital 해서 AA를 붙여서 이제 궤도 함수라는 표현이 됐어. 됐니? 아까 말했다. 함수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이해 안 할 겁니다. 절대 이 함수를 만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확실합니다. 왜? 졸라 어려워. 복잡하고 엄청 어렵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 할 거야. 근데 누가 해놨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계산해서
어디 있을 확률이 얼마다라는 걸 이제 논리적으로 입증해 놨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은 확률적 분포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오비탈, 이게 뭐니? 궤도 함수지, 그지? 함수.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뭐? 원자 쪽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적으로,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오비탈이. 궤도 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점 밀도. 밀도는 뭔지 알지, 그지? 점을 따다닥 찍어서 하나의 점을 발견된 동등한 어떤 하나의 확률이라 하자. 그러면 점이 많은 데는 발견될 확률이 좀 많은 공간이고, 점이 좀 적은 데는 발견될 확률이 적은 공간이고, 점이 없는 데는 발견될 확률이 절대 없는 공간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점밀도 그림으로 나타낸다든지, 오비탈의 결과를, 또는 이것도 약속하기 나름인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건데, 이 점들 중에, 이게 100개라고 하자. 100개 중에 중심으로부터 9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구를 그려서 경계면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 이 90%라고 하는 건 임의입니다, 임의.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70%를 나타낼 때도 있고 80%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됐지? 어쨌든 경계면에서 전자가 이쪽 공간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둘 중에 뭐 많이 쓸 거 아니? 너네 학교 쌤이 또는 문제에서 뭐 많이 쓸 거 아니? 모양만 볼 때는 이걸 쓰는데요. 그거보다 설명할 때 이걸 훨씬 많이 쓸 겁니다, 아마. 됐죠?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이해되지, 이거? 이 경계면 그리면서 경계면 바깥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 이 바깥에서 확률은 이 안이 90%니까 바깥은 10% 이렇게 10%. 됐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시작 지점이 내용이고,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좀 더 소개할게. 이게 좀 복잡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또 스핀양자수, 이렇게 양자수 우리는 그 보의 원자 모형 하면서 딱 하나 배웠지. 주양자수. N. N 이걸 1, 2, 3, 4까지만 알면 된다고 했지. K, L, M, N 껍질. 그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껍질, 전자 껍질이라 한다고 했고, 그지? 그런데 그걸 이제 계승하긴 했어. 확인했는데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실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네 가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양자수 네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원자모형. 그러니까 복잡한 거지.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그지? 네 가지나 우리는 다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주양자수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보의 원자 모형하고 똑같아. N 이퀄 1이 제일 가까운 쪽,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멀어지면서 에너지가 커진다. 요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보호 모형의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게 주양자수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 건데, 이제부터 보자고. 방위 양자수 새로 이제 소개되는 거죠. 방위 양자수를 다른 말로, 이게 주니까 메인이니까 이건 서브야. 부양자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방위 양자수는 부양자수라고도 하며, 오비탈의 종류 또는 모양을 결정한다. 종류와 모양의 동그라미 또는 밑줄. 종류와 모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계산해 보니까 예쁘게 동그란 모양의 분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서로 여러 개 있다 보면 전자들이 동그란 데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반발이 심해져. 반발이 심해지면 좀 이상. 반발력이 심해져. 마이너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끼리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안정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모양은 말입니다. 딱 두 종류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양자수, 방위양자수에서 얘기하는 모양, 이렇게 그림에 보이듯이 두 종류만 알면 됩니다. S 궤도함수,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주양자수 아래에 어떤 주양자수에는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니? 모양 어때? 지금 보니까 S 오비탈의 특징 볼게요. 동그래요. 그지? 오해하면 안 돼. 요 구의 겉면, 표면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경계면 그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구의 안쪽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됐나요?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을 볼게요. 1s, 2s, 3s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문자는 그러니까 부양자수, 모양을 얘기하는 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이 s는 자그마치 sphere, 구형의 이런 뜻입니다. sphere, s. 됐지? 구형. 그래서 1s, 2s, 3s 오비탈은 다 구형이야. 그리고 에너지가 차이가 나죠. 이거 보호 원자 모형하고 비슷해. 왜? 1s가 에너지가 2s보다 작을 거 아니야. 3s보다 2s가 또 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점점 커지잖아.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들이 평균적으로 점점 멀어지겠지. 그지? 멀어지면 에너지 커진다고 했잖아.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같은 주양자수에도 이 구형의 공간에만 들어가면 전자끼리 너무 반발하거든. 그러니까 살짝 피하면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공간이 또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생기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내 눈에는 땅콩 모양처럼 보입니다. 됐니? 땅콩 모양.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아령 모양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아령이 있으면 가져와봐. 없어. 됐지? 땅콩 껍데기 모양하고 훨씬 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땅콩이 영어로 뭐지? 피넛. 맞지? 피오비탈이야. 됐지? 땅콩 모양이라서 피오비탈. 이렇게. 사실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외우라는 뜻이야. 자, 땅콩 모양으로 왜 만들어졌느냐? 여기 설명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야. 김기범 학생이 생각하는 거야. 오, 동그란 오비탈도 있는데 같은 에너지에서 여기 다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렇게 땅콩이 길쭉하게 약간 벗어나서 피해서 동그란데 분명히 전자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지? 피해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 거야. 그게 땅콩 모양이야. 그러면 그 다음 오비탈도 있어. SP, DF 이런 오비탈이 있어. 근데 D와 F 오비탈은 모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엄청 복잡해. 그래서 설명 안 하니까 관심 가지지 마. 알겠지?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어쨌든 얘는 이제 얘하고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P 오비탈은 S 오비탈과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P 오비탈은 봐봐. 이 원점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이든 같은 거리까지 가면 대칭적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구형이지.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전자가 어디에 많고 어디는 적다, 이 방향은 적다, 이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쪽은 뭐야? 명백히 요쪽으로 많을 건데 이쪽으로는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경계면 그림인데 없을 거 아니야. 방향성이 생긴다. 자, 피곤해도 잘 들어보세요. 방향성이 생겨.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전자는 뭐야? 직선에 존재해? 아니잖아. 평면에 존재해? 아니잖아. 공간에 존재하잖아. 학생들 그거 알죠? 직선의 세상이 있다면 이걸 1차원 세상이라고 합니다. 1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측정할 수 있는 물리학 기준이 하나일 때도 1차원이라고 합니다. 됐지? 지금 직선이라는 건 어떤 거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수직선 하나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직교 좌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이제 평면에 있는 점들을 표현할 수 있지. 그지? 2차원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 평면에 수직으로 뚫고 이제 하나의 축을 더 만들면 이게 어떻게 돼? 공간에 있는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차원이에요. 3차원. 우리는 몇 차원에서 삽니까? 얘기해봐. 좀 해줘. 도와줘. 오, 정답. 와, 3차원이라 할 줄 알았는데. 맞췄어? 너 혹시 대학교 졸업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지? 4차원에서 삽니다. 되게 교양 있구나. 맞아. 왜냐, 물리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 기준을 하나 두면 4차원. 내가 혹시 이거 설명했니, 혹시? 설명한 적 없지? 언젠가 딴 수업에서 설명한 적 있겠지. 근데 없는데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놀랍고 기특하구나. 자, 저번 수업 때 같은 공간에 있었지, 우리는. 그지? 근데 우리는 같은 수업 안 하잖아. 그지? 그러면 공간은 같지만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그지? 측정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걸 4차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타임머신 뭔지 알지? 타임머신. 그지?
타임머신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지. 갑자기 뭐 드라마나, 그지? OTT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뿅 해서 이제 조선시대 가서 막 파파파파 칼 쓰고 이러는 거 없다고. 그지? 근데 타임머신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4차원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거지. 그지? 기준이 이미 잡혀 있는 걸 어떻게? 기준에서 아예 벗어나서 다른 4차원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딱 알아도, 이거 재밌는 거야. 1차원 세상에 주연이가 살고 있어. 됐니? 1차원, 너는 이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 없어. 왜? 1차원은 길이밖에 없고. 길쭉하고 짧고 이런 게 있어. 1차원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2차원에 살아. 난 넓적해. 됐니? 근데 넓적한 애는 길쭉하고 짧은 애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너는 자그마치 나를 못 봐. 잠깐 그 1차원 공간에 내가 개입했을 때는 이렇게 갑자기 인식할 수 있는데 다시 쏙 빠져나가서 2차원 가면 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한마디로 1차원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에서 너는 반드시 절대 못하는 거야. 1차원 여행. 너는 여기 있으면 절대 이쪽으로 못 간다고. 이 흐름이 있다고 하면. 됐니? 근데 나는 어떻게 해? 여기서 살짝 여기 보였다. 1차원 수직선에. 살짝 여기서 갑자기 보이고 이러는 거죠. 뭐니? 귀신 얘기나 마찬가지야. 여기 피 흘리는 이런 귀신이 있으면 무서워. 이쪽 도망가는데 갑자기 싹 없어지면 여기 딱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4차원 여행은 5차원을 만들어야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차원 여행, 2차원에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재밌지 않나? 난 재밌었는데. 처음 배울 때. 처음 배울 때가 아니고 처음 깨달을 때. 그래요. 됐죠? 지금 뭐 얘기하려다가 싹 빠졌냐면 요거 얘기하려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개념적으로는 생각해봐. 이거 이 P는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전자는 공간에 존재해 돼. 3차원에 존재해 돼. 그러면 이 방향성 반드시 몇 개가 생겨야 되냐면 3개가 생겨야 됩니다. 면적의 기준을 잡으려면 직교 좌표계 X축, Y축, 축 2개 필요했잖아. 그지? 근데 공간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G축 이렇게 3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방향성 기준 잡으려면 3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P 오비탈을 어떤 P 오비탈이 있다라고 하면 3종류로 얘기합니다. P, X 오비탈, P, Y 오비탈, P, G 오비탈. X가 뭐 Y보다 더 잘났고 뭐 우선적으로 전자가 배치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세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 그지? 동등합니다.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PX, PY, PG 오비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아시겠나요? 네, 아무 대답 안 하니까 내가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한다. 근데 봐봐, S 오비탈은 각 주양자수에서 모양이 딱 하나 정해지잖아. 방향성 없잖아. 그러니까 각 주양자수마다 S 오비탈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P 오비탈 몇 개 있는 거니? 3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2개를 가르쳐 줬으면 4개를 알아야지. 그러면 S, P, D 오비탈 몇 개 있겠니? 5개라고 빨리 말해. 1개, 3개, 5개야. 맞지? 그 다음 뭐야? F 오비탈은? 그 다음에 F야. 근데 몰라도 된다고. 근데 7개 있어요. 실제로 그 규칙이 차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아마 교과서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 하나의 규칙만 하나 더 갖고 있을게요. 자. 주양자수마다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주양자수 1일 때는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일 때는 S와 P가 있습니다. 3일 때는 SP, D가 있고 4일 때는 SP, D, F가 있습니다. 됐지? 내가 지금 기준 하나만 딱 약속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각각의 오비탈 경계면 그림 하나하나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니? 여기에도 2개, 여기에도 2개, 여기도 둘. 됐니? 모든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꼭 지켜줘야 돼.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문제가 틀리겠지. 그지? 시험에서 망한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딱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양자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2개를 설명했고, 이제 나머지 2개의 양자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양자수 얘기하기 전에, 부양자수, p 오비탈, 그지? sp 오비탈 할 때, 이 부양자수에 대한 규칙을 조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봐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봐봐. 이건 기억하고 자. 알겠지? 알겠지? 주양자수에 따라 가능한 방위양자수가 달라지는데, 이거, 규칙은 이겁니다. 주양자수가 n이면, 방위양자수는 0부터 n-1까지 가능하대. 이게 무슨 뜻이지? 주양자수가 1이면 0부터 1-1이면 뭐야? 0이잖아. 0까지만 가능한 거야. 됐니? 주양자수 2면 0도 되고 0부터 1까지 가능한 거야. 2 빼기 1. 3이면 0, 1, 2. 4면 0, 1, 2, 3까지 가능하다면. 방위양자수가. 뭔 말인지 알겠지?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위양자수가 많아지겠네. 그지? 0, 1, 0, 1, 2, 0, 1, 2, 셋, 0, 1, 2, 3, 넷. 이렇게. 맞지? 많아지겠네. 그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0, 1, 2, 3, 방위양자수라는 0, 1, 2, 3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냐면 0을 s오비탈일 때 0이라고 하고요. 1을 p오비탈일 때 1이라고 하고 2는 spd지, 그지? 그 다음에 3은 f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df는 거의 안 본다고. 됐지? 요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 2의 방위양자수 1이라고 하면 p오비탈, 주양자수 2의 p오비탈 얘기하는 거다. 2px, 2py, 2pg, px, py, pg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아까. 그지? 이것들 3개 얘기하는 거다. 3개. 다시 s오비탈 뭐? 1개. 그 다음에 p오비탈은 3개, d오비탈은 5개, 그 다음에 f오비탈 7개라고 했거든요. 자, 머리 좀 굴려볼게. 그러면 실제로 주양자수 1일 때는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주양자수에는 오비탈, s오비탈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 그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 2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지. 2개 들어갈 수 있어. 얘는 어때? 4개라고 얘기하지 마라. 왜? s오비탈은 하나인데 p오비탈은 3개 있잖아. 오비탈이 4개 있는 거야. 그러면 8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얘들 어때? 하나, 3개, 5개. 1, 3, 5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9개인가? 그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 더 복잡해지지? 9개고, 그 다음에 F오비탈은 또 7개겠지. 그지? 1, 3, 5, 7. 7개. 그러면 9개 더하기 7개는 16개. 16개 오비탈이 있으니까 여기는 32개나 들어갈 수 있어. 이미 우리가 외워야 되는 원소가 갖고 있는 전자보다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F오비탈은 안녕. 안 봐, 우리는. 절대. 됐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나온다고 하면 D오비탈이 조금 나오거나 말거나. 근데 D오비탈의 모양은 안 나온다. 그래서 부담은 안 가져도 된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약속을 여러 가지 지금 넣어놓은 거라서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는데 다시는 재구성이 잘 안 됩니다. 바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세 번째 양자수를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자, 집중. 3개, 4개, 요까지 딱 하고, 쉬겠습니다. 중간에 끊기 애매해서, 오케이?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대. 이 자기는 뭐겠니? 설마, 자기 이거 아니야? 자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력.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며 방위양자수에 된다고 했는데, 공간적인 방향을 사실은 부양자수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뭘 했어? px, py, pg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그지? 그거 표현하는 거야, 그거. 방위양자수 1일 때가 p 오비탈인데 p 오비탈일 때 이거 숫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로 펼쳐진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5가지 펼쳐진다는 거거든. 자, 봐. 얘 큰 의미 없다고 p 오비탈 방위양자수까지 알면 된다고.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위양자수가 0이면 이 규칙이 있거든. 자기 양자수는 방위양자수의 플러스 그 값부터 마이너스 그 값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0은 플러스 0부터 마이너스 0이면 0이야 그냥. 근데 1은 뭐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고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 만들어지잖아. 아까 말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 3은 어떻게? 7개 만들어지겠지. 안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주 자세히 더 뭔가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규칙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 어떤 방향으로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어떤 오비탈에서 많고 어떤 오비탈에서 적고 또는 없고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다. 규칙이 많아서 좀 별로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자기 양자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따로따로 나눠놓은 오비탈 개수와 같아. 아까 말했지. px, py, pg 3개 있잖아. s 4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그 개수와 같다는 거야. 자기 양자수가. 그 다음에 이번엔 자기 양자수인데 스핀 자기 양자수. 이거 보통 스핀 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응?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부터는 그 오비탈에서 벗어나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의 오비탈이라는 공간이 있어.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간다. 근데 전자는 어때?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지, 전자는. 그지?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운동을 하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는지 아니? 자기장이 생겨. 응?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운동하면 뭐? 자기장이 생긴다고.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뭐라고 할까? 미세 입자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 회전이 예를 들어서 두 전자가 하나의 같은 공간 오비탈에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장의 중첩에 의해서 반발이 돼서 밀려나가. 같이 못 있어. 절대. 어떻게 쓸 수 있는데 하나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하나가 왼쪽으로 회전해야지 같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발력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데 반발하면 같이 못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할 때면 같은 오비탈이 2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럼 같은 방향이면 있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이 세상에는 불가능해. 내세 가능할지 모르겠다. 내세는 이제 죽고 난 세상이야. 됐지? 이 세상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헷갈리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어. 뭐 회전시키고 있지, 그지? 값들은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회전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2분의 1의 의미는 없다고. 그냥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스핀 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4가지 양자수, 확률적 공간, 전자 분포에서 이제 이 4가지의 양자수를 갖고 전자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하는 걸 그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 내용 한번 끝내볼게요. 자, 보세요. 양자수는 4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 양자수에 따라서 전자가 배치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그럼 전자가 많은 애들은 어떻게 배치되는데 배치의 우선순위 규칙이 뭐냐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사실 그 양자수 4개 중에서 자기 양자수하고 스핀 양자수는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방위 양자수만 고려해서. 왜? 얘들이 결국 뭐 만드는데 이 둘이가 결국 오비탈 만들어. 오비탈. 전자 있을 수 있는 확률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얘들을 기준으로 전자가 배치된다. 일단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이 배치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고 나와 있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편하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오비탈마다 에너지 크기 수준이 다르다. 그 수준을 준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각 오비탈마다 에너지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수소 원자 기준으로 일단 먼저 얘기해 봅시다. 보호 아저씨가 얘기했던 수소 원자 기준으로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모양 이런 거 안 따져도 돼. 그냥 뭐 거리만 따지면 돼.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주양자수. 그지?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 1, 그 다음 2, 3, 4 각각 떨어져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양자수 1일 때는 1s 오비탈이 있고, 2일 때는 s와 p가 있고, 3일 때는 sp, d가 있고, 4일 때는 이렇게 f까지 있잖아. 그지? 4개 있고. 그지? 5일 때는 5개 있겠지. 맞지? 근데 필요 없고. 어쨌든, 요렇게 있긴 할 텐데, 전자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s고, p고, d고 상관없이 다 주양자수에 따라 그냥 에너지 하나 결정되면 된다. 이 뜻이야. 근데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이게 복잡해진다. 다행인 거는 복잡한 게 별로 안 복잡해. 오케이? 자, 어떻게 되냐. 다 전자 원자. 그러니까 수소 빼고는 다 전자 원자지. 헬륨도 2개 있고. 그지? 헬륨 다음에 뭐지? 수헤립의 보대제도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런 애들. 3개, 4개, 5개, 6,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전자가 많을 거야. 걔들 어떻게 돼? 전자들이 뭐 예를 들어 6개 탄소라고 하면 채워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볼게요.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방해 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된다.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뭐라고? 수준, 크기, 맞지? 가 결정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주양자수가 같으면 결국은 혼나온 말이야. 주양자수가 같으면 오비탈의 모양에 따른 에너지 준위가 SPDF, 그러니까 부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가 조금씩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주양자수에도 아까는 뭐 어땠어? 수소는 같았잖아. S든 P든 D든. 그지? 근데 같은 주양자수에서도 S, P, D, F 조금씩 커진다고. 별로 복잡한 규칙 아니죠? 근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봐봐. 수소부터 다시 한번 볼게. 수소는 1S. 그냥 에너지 크기가 하나야. 2는 뭐야? 2S, 2P가 있는데, 에너지 크기가 같아. 수소는 전자 하나씩. 여기 있든, 에너지는 같다고. 그지? 얘도 같고, 얘도 같아. 근데, 어떻게 돼? 1S 하나니까 돼. 근데 2는, 주양자수 2일 때는 2S, 2P가 있잖아.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르다고. 3S는 SP, D가 있잖아. 다르다고. 점점 올라간다고. 4S는 당연히 그 기준값이 크겠지. 높겠지. 주양자수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4S와 3D를 보면 이게 주양자수 3일 때 SP, D로 올라가다 보니까 4S는 역전해버렸네. 3D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 역전 현상이. 오케이? 요게 이쪽 영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정신없이 문제 풀다가 보면 당연히 주양자수가 높으면 높지 라고 생각하고 딱 틀리기 십상이야. 십상. 오케이? 됐지?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S보다 3D가 더 멀다. 더 에너지가 크다. 됐나요? 전자가 많아져서 그런 거야. 많아져서. 전자가 하나일 때는 안 그랬는데 요 규칙을 딱 알고 있으면 이 페이지는 패스.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드디어 규칙이 나와요. 규칙이 나와. 무슨 규칙? 전자가 배열되는 규칙입니다. 전자가 배열되는 규칙이 뭐가 있냐면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훈투의 규칙,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규칙이 3가지 나오는데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항상 첫 번째 규칙에 뭐가 나오냐면 싸움 원리가 나와. 첫 번째 규칙에 항상 싸움 원리가 나온다. 이 싸움 파이트가 아니야. 쌓는다. 스태킹. 쌓는다라는 뜻이야. 스태킹이란 말도 모르지. 어려운 말이야. 요걸 이제 그 싸움 원리를 영어로는 아우프바우. 이게 영어냐? 독일 같은데. 그지? 아우프바우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고. 프린시플이 원리고, 싸움 원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됐죠? 자, 이 뭐냐 하면, 요거 내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액션을 취한 적이 있을 텐데, 자연 상태에서는 지구만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에너지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곳에서 물체는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중요한 말인데, 사실. 되게 멋있는 말이야.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체의 움직임 예측하려고 하면 에너지 수준을 보면 돼요. 에너지. 어떤 가능한 다른 에너지 수준이 있냐.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됐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싸움 원리가 딱 그거야. 에너지 수준대로 들어간다 이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산소는 전자 8개 있잖아, 그지? 원자번호 8번이고 8개인데 하나를 이렇게 딱 산소 전자를 넣을 때 어디로 들어가겠니? 뾰로로로 해서 1s 오비탈이 들어간 거야. 1s 오비탈. 제일 낮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두 번째 전자 어때? 뾰로로 해서 또 1s에 들어가. 왜? 하나의 오비탈인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 2개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1s에 하나 있는데 2s나 2p에 들어갈 리는 없다고. 자연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 높은데 그거 되게 무서운 거야. 왜? 내가 지금 분필을 이렇게 해서 딱 떨어뜨렸는데 가다가 딱 멈춘 거야 그냥. 무서운 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외력이 개입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딱 잡아버리면 내가 힘을 주고 에너지 주고 있잖아요, 그지? 그럴 때나 멈추지. 아니면 안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1S에 2개 들어간다고. 그 다음 뭐 2S 들어가겠지. 2P 들어가고 6개. 2P는 6개입니다. 왜? PX, PY, PG 이렇게 오비탈이 3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둘 해서 6개. 3S, 3P. 그 다음에 3D가 아니고 4S. 조심하라고. 알겠지? 4S라고 3D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차례로 차곡차곡 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게 싸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 웃기지? 이걸 내가 배울 때도 그랬는데 내가 가르치거나 화학을 배운 학생들을 보면 이 파울리라는 사람 사람이야. 파울리는 사람이야. 사람 이름인데 이 베타 원리의 베타를 베타로 알고 알파 베타의 베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약 2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 베타 아니야. 이거는 뭐지 이거? 뭐지? 갑자기 이거 다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베타적인 을 얘기하는 밀어내는 베타 원리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베타 원리냐?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나는 되게 멋없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석버스의 규칙. 좌석버스 즈룰 바이 김기범.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좌석버스 보통 어떻게 생겼지? 요즘에 그 우등 고속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좌석버스는 전통적으로 양쪽에 2자리씩 이렇게 있고 끝에 5자리 있잖아. 그치? 자, 사람들이 탄다. 자, 연우가 탔어. 안녕하세요. 탔어. 첫 자리 탔어. 첫 자리. 편하다고. 그 다음에 나래가 탔어. 둘 다 여학생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자리가 보통 50개거든. 좌석버스가. 그치? 근데 연우가 탄 자리가 있어. 지금 49개 비어있어. 근데 나래가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네벌들레스 임에도 불구하고 연우 옆에 앉으면 연우가 어떻게 하겠니? 이러겠지. 이러겠지. 불편하겠지. 안 그래? 딴 데 앉지 않겠니? 근데 그 상황에 딴 데 앉았는데 심지어 이제 주연이 나 할게. 너 기분 나쁠까봐. 응? 내가 타는데 연우 옆자리나 나리 옆자리에 타면 어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지? 이상한 사람으로 신고 당할 수도 있다고. 당연히 빈자리 쪽에 먼저 앉게 됩니다. 사람이라 하면. 그지?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불안정 때문에, 그지? 남이 옆에 앉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앉는 게 낫단 말이야. 알아둬야 돼.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과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정하다를 에너지가 낮다라고 얘기하고, 불안정하다는 에너지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데 비어있는데 같이 둘이 동시에 타고 있으면 아는 사람이지 않으면 그렇게 안 타잖아, 그지? 그러니까 불안정해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에너지 높아지는 일은 절대 안 한다고. 그지? 에너지가 낮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라. 됐니? 이 베타 원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 얘기 듣고 있지? 알고 있어서 안 듣나?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있잖아. 예를 들어 2p 오비탈은 px, py, pg가 구분이 안 된다고. 사실은 같은 에너지야. 그럼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갔어. 됐지? 그러면 나머지 전자가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간다? 아니야. 빈대에 먼저 들어간 거야. 근데 순서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들어갔다 치자. 2개 들어갔어 이제.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들어가? 그 다음 빈 거 한 군데 더 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4번째 전자가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자리가 차지하고 있잖아. 그리고 2p 오비탈 그 다음에 3s 오비탈인데 3s 오비탈 아예 에너지가 높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S는 안 가고 이 세 자리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거지. 드디어 짝을 이루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배열되는 걸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는 두 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두 전자가 스핀 양자수. 뭐 같은 회전 방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 왜? 반발 때문에. 그지? 같은 회전 방향 절대 못 들어간다. 이 오비탈을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각형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은 3개니까 띵띵 사각형 3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에 전자가 들어갔다 치자. 전자가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들어갈 때는 화살표 방향으로 그 회전 방향을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화살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서로 반대되는 회전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한 오비탈에.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가능해. 이거 가능하다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세, 그러니까 죽고 나서 후의 세상까지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방향의 회전으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높은 게 아니고 없어. 불가능해. 알겠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문제 나올 확률은 85.8% 정도 될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꽤 나왔는데 내신이면 딱 밀도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기 정말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거까지 알면 이제 베타 원리를까지 이제 받아들인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까지 했고요. 이제 규칙이 하나 남았습니다. 왠지 개 이름 같은데 훈트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훈트의 규칙. 그냥 볼게요. 사람 이름이다. 이름 사람. 에너지 준위가 같지만 방향이 다른 오비탈에서 전자가 쌍을 이루지 않고 배치될 때는 더 안정하다는 규칙이다. 이건 이미 내가 아까 사실 좀 얘기한 거야. 봐봐. 요거 보면 돼요. 훈트의 규칙이라는 거는 1S에 다 들어갔어. 2S 들어갔어.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2P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때 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뭐지? 어머! 이렇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리고 요렇게 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미안해. 설명 잘못했어. 수정할게. 네? 아까 좌석버스 규칙 있잖아, 그지? 혹시나 성실하게도 이거 필기를 했다면 이쪽 바꿔줘. 이게 좌석버스 규칙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쑥 그냥 흘러가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오케이? 자,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자가 들어가는데, 이 전자가 주양자수부터 스핀 양자수까지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서 없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 2에, 방위 양자수 1에, p 오비탈이야. 그치? 1에, 그치? 그 다음에 같은 p x 오비탈에 스핀 양자수까지 똑같아서 같은 방향으로는 못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마디로, 이거 그냥 혼자 생각하면 좀 어려운 건데 좀 봐줘. 알겠지? 봐줘. 한마디로 스핀 양자수 빼고 자기 양자수까지 같은 오비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 내가 이렇게 사각형 그렸을 때 그 하나의 오비탈이 뭐냐면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 부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같은 공간이야. 여기가. 세 개가 같은 공간이야. 됐니?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잖아. 스핀 양자수. 그지? 이 스핀 양자수까지 같다는 거는 하나의 오비탈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거든, 전자가. 그지? 이거 불가능하다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훈트 규칙은 좌석버스 규칙.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수준에서는 둘을 채우지 않고 남은 빈 공간에서 먼저 빈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훈트의 규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미안해. 잘못 말해서. 다 이게 작전이야. 다 생각하고 잘못 말한 거야. 선생은 실수했을 때 좀 나처럼 뻔뻔해야 돼. 자, 그 다음 4번.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들뜬 상태 전자.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거 저번에 수업했었지, 그지? 맞지? 바닥 상태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ground state. 들뜬 상태는 excited state. 됐지?
이 뭘 뜻하는 건데, 전자가 가장 에너지 낮은 아래쪽에 배치될 때가 바닥 상태야. 안정한 상태. 그리고 그 상태 외에 다른 데 배치되면 무조건 에너지 조금이라도 높아야 되거든. 그런 상태 모두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됐지? 전자 배치를 한번 볼게요. 요거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전자 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지? 같은 방향으로는 절대 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아예 불가능이라고 했고, 근데 들뜬 상태를 만들 수는 있어. 단열에 가야 되는 건 내가 잡고 있으면 들뜬 상태 아니야. 그지? 들뜬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근데 다만, 들뜬 상태가 자연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바로 없어집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바로. 그렇긴 해. 보자. 예를 들어 탄소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봐봐. 탄소는 전자가 6개 있으니까 1s 2개 들어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2s 2개 들어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2개는 어떻게 돼? 다른 공간이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 맞지? 이거는 이제 화살표, 이거는 이제 같은 오비탈이 아니기 때문에 px와 pg는 같은 오비탈이 아니잖아. 그지? 같은 확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 같게 표현해도 되고요. 반대로 표현해도 됩니다,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예.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게 뭐야? 바닥 상태야.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 두 개가 그냥 어쨌든 따로따로 들어가면 돼. 바닥 상태야. 근데 어떻게 되면 이게 들뜬 상태라고 하냐면, 봐봐. 아까 말했잖아. 그지? 한 곳에 다 들어가면 이거 불편하다고. 그지?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고 높은 상태라고. 됐지? 이거 들뜬 상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양자 수를 달리해서 그냥 목표해버리면 하나가 당연히 들뜬 상태입니다. 됐나요? 먼저 아래쪽부터 다 채워야 되는데, 에너지 낮은 쪽부터 다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들뜬 상태. 요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다? 좌석 버스 규칙을 위배했습니다. 훈투 규칙. 맞지?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싸움 원리. 아래쪽부터 다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싸움 원리를 위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집중해서 들었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뒤에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연습 문제를 풀고 그런 시험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있지. 개념 바로 확인 문제를 풀고 확인 받는 거. 아시겠죠? 오늘 이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